트럼프가 오열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미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HBM 시장 점유율 90%, 전 세계 AI 서버의 심장을 쥔 한국에게 트럼프는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추가 관세 100% 부과, 반도체 패권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속셈이었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30% 폭락했고 빅테크 기업들의 긴급 성명이 이어진 겁니다. 탄핵 청원까지 이어지자 트럼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한국의 모든 발언을 철회하겠다며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럼프를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대한민국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사흘 전 텍사스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50억 달러짜리 반도체 공장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갔어요. 미국 엔지니어도 독일 기술자도 손 한 번 못 대고 쫓겨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계가 주인을 알아본 겁니다. 한국인이 아니면 작동하지 않겠다고 버틴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의 시작점에 제가 있었어요. 제 서명이 방아쇠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해밀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장이었습니다. MIT에서 공학 박사를 받고 25년간 미국 기술 패권을 설계해온 사람이에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죠. 데이터 앞에서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감정은 변수일 뿐이었어요. 방정식에서 속어야 할 잡음이었죠. 그런데 그 숫자가 제 딸의 목숨을 옥죄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2026년 1월 26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에서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HBM 공급망 리스크 분석. 하지만 내용은 공포 그 자체였죠. 한국이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90%를 쥐고 있었습니다. 90%요. 미군 미사일 유도 시스템도 실리콘밸리 AI 서버도 전부 한국산 칩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미국은 3주 안에 마비됩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펜타곤 장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5년간 국가 안보를 논하는 자리에 앉아왔지만 그날처럼 무거운 침묵은 처음이었어요.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삼성이 잘 나간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심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의존하게 된 걸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호출이 왔습니다. 마크 스펜서 위원장실로 오라는 지시였어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월가 사모펀드 출신의 포식자였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문이 워싱턴에 파다했죠. 기술을 돈으로만 보는 자였어요. 주가 부양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위원장실 문을 열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어요. 스펜서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도 어두웠죠.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꾸미는 분위기였어요. 그자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읽어봐. 행정명령 14995.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시장 점유율 상한제. 저는 첫 문장을 읽다가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HBM 점유율을 50%로 제한한다. 90%를 절반으로 자르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40%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텔과 마이크론이었죠. 기술력도 없는 미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그냥 갖다 바치겠다는 소리였어요. 위원장님, 이건 시장 붕괴를 부릅니다. 저는 공학자답게 숫자로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90%는 독점이 아니라 실력이었거든요. 20년간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였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밤을 새워 만든 성과였어요. 그걸 강제로 자르면 공급 대란이 터집니다. 인텔도 마이크론도 그 빈자리를 채울 역량이 없었죠. 제가 분석한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스펜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밀턴, 자네 애국심이 부족하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애국심이라니요. 저만큼 미국을 위해 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5년간 밤잠을 줄여가며 국가 기술 안보를 지켜왔는데요. 그런데 숫자를 무시하고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는 자가 애국을 운운하다니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거였어요. 그때 스펜서가 책상 위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뜬 건 의료비 청구서였어요. 릴리 해밀턴, 존스 홉킨스 소아암센터.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제 딸아이였어요.
10살짜리 릴리가 희귀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손을 들었죠. 임상 3상 신약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자네 딸 임상 신약 지원 프로그램. 내 도장 없으면 내일 끊겨.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 자가 어떻게 릴리의 병원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에 나만 따로 부른 이유가 있었어요. 협박할 작정이었던 거죠. 자네 딸 숨소리가 1억 달러짜리라는 거 잊지 마. 엔지니어링? 웃기지 말라 그래. 돈이 곧 물리법칙이야. 스펜서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펜을 바라봤어요. 25년간 데이터만 믿고 살았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가 가리키는 길만 걸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방정식이 아니었어요. 딸의 목숨이었습니다. 공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3번이나 놓쳤어요. 서명란 위에서 손가락이 얼어붙었죠. 한국 반도체의 허리를 자르는 서류였습니다. 2,000명의 엔지니어가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350억 달러짜리 공장이 멈출 수도 있었죠. 그 무게가 펜 끝에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릴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웃던 아이였습니다. 아빠, 나 다 나으면 디즈니랜드 가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창백한 볼에 핏기가 돌던 시절이 있었죠. 뛰어놀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야 했어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죠. 스펜서가 서류를 낚아채며 웃었어요. 잘 생각했어, 해밀턴. 이게 애국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위원장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계속 생각했죠.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한국 엔지니어들 얼굴이 스쳤어요. 그들이 쏟아부은 20년의 시간을 제가 단 10초 만에 짓밟았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어요.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죠. 25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반도체는 기계 싸움이야. 한국이 뭐 대단하겠어. 값싼 노동력으로 물량 공세를 펼친 것뿐이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따라잡을 수 있어. 인텔이 있잖아. 자이스 광학 기술이 있고. 우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주면 한국 거품은 금방 꺼질 거야. 그래, 나는 미국을 구하는 거야. 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거야. 빨간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저 탑 아래서 25년 전 공직 선서를 했죠. 미국의 기술 안보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성조기를 바라보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미국을 지키는 걸까요? 의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릴리를 생각해야 했어요. 아이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앞으로 나아갔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이 서명으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허리를 반으로 자른다. 이것은 미국의 정의다. 저는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틀 뒤 미 상무부 브리핑룸에 전 세계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상무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그 뒤에 서 있었죠. 제가 서명한 서류가 이제 공식 발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정 국가의 90% 독점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HBM 점유율을 50%로 제한합니다. 이것은 보호주의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니요. 속이 뒤틀렸습니다. 기술력으로 쌓아올린 90%를 강제로 빼앗는 게 어디가 공정합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서명이 저 서류에 찍혀 있었거든요. 공범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실행팀이 움직였어요. 상무부 직원 20명이 텍사스 테일러 공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죠. 감시하고 통제하라. 저도 현장 지휘를 위해 동행했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량 모니터링 장치였어요.
실시간으로 워싱턴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시스템이었죠. CCTV 접근권도 강제로 회수했습니다. 한국 측 보안 담당자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내일부터 생산량 50% 넘기면 칩당 벌금 10만 불입니다. 제가 직접 통보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어요. 한국 직원들의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시위를 예상했어요. 한국인들은 격렬하게 저항할 거라고 생각했죠. 촛불이라도 들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20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걸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싸울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삼성 노조에서 성명 하나 안 나왔습니다. 본사에서도 항의 한마디 없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평소처럼 출근해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섬뜩했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죠. 미국 실무자들 사이에서 기이한 공포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싸우는 거지? 왜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야? 복도에서 마주치는 한국 직원들의 표정이 너무 담담했어요.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여유인지 알 수가 없었죠. 사흘째 되던 날, 기술 자문관 해리킴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한국계 3세였어요. 32살, 젊지만 유능한 친구였죠. 그런데 그날 해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버에 저장된 레시피를 지우고 있습니다. 레시피, 반도체 공정값을 말하는 거였어요. 온도, 압력, 시간, 가스 농도, 수천 개의 변수가 조합된 비밀 공식이죠. 그게 없으면 기계가 있어도 칩을 못 만듭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매뉴얼대로 다시 입력하면 그만이야. 그깟 숫자 몇 개 지운다고 공장이 멈추나? 해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장님, 레시피는 매뉴얼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수천 번 시행착오를 거쳐 만든 겁니다. 기계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달라요. 문서화가 안 된 노하우입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과학이 그렇게 애매할 리가 없었거든요. 숫자는 숫자입니다. 기록하면 끝이에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미국과 독일 기술진이 복원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해리, 자네가 너무 한국 편을 드는 거 아니야? 해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죠. 저는 그 순간을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줄도 모르고요. 그날 오후 예정된 면담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총괄 고문 박진수. 현장 경력 50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살아있는 신화라고 불렸죠. 저는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어요. 70대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인사나 나누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박 고문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이 의외였죠. 헐렁한 양복에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임원들처럼 번쩍거리지 않았습니다. 시골 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삼성의 핵심 인물이 맞나 싶었죠. 해밀턴 국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 고문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했는데 손이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지시만 하는 손이 아니었죠. 직접 기계를 만지는 손이었습니다. 고문님, 상황은 파악하셨을 겁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입니다. 저는 딱딱하게 말했어요. 감정을 배제하려고 애썼습니다. 박 고문은 고개를 끄덕였죠. 예, 들었습니다. 50% 상한제라고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고문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어요. 뭔가 안타까움 같은 게 느껴졌죠. 마치 실수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박 고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편의점 비닐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쿠키 같은 게 들어있었죠. 국장님,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예요. 겉은 부드러운데 속에 바삭한 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끈적하고 칼로리 높은 건 질색입니다. 박 고문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거절당한 쿠키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너무 매끄러운 건 맛이 없는데 말입니다. 국장님. 씹히는 맛이 있어야 제맛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쿠키 얘기를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노인네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죠. 박 고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국장님, 건강하십시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박 고문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는 싸움을 하는 노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마음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해리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국장님, 저들은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공장의 영혼을 챙겨 나가는 겁니다. 영혼이라니요. 기계에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저는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며칠 후에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1월 29일, 목요일 정오.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현장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이 데드라인이었죠. 행정명령 1499 발효일. 정오부터 한국 기업의 생산량은 50%로 제한됩니다. 위반 시 칩당 10만 불 벌금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직접 날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사이렌 소리가 멈추자 팩스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명의의 공식 문서였어요. 저는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귀국의 행정명령 1499호를 존중하여 금일 1200불로 제2공장 인력 2000명 전원을 즉시 철수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저는 문서를 2번 읽었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즉시 철수라니요? 2000명 전원을요? 협상도 없이, 항의도 없이, 그냥 나가겠다고요? 마지막 문장이 특히 거슬렸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비꼬는 건지 진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들의 속내는 늘 읽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옆에 있던 해리킴에게 물었습니다. 해리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공장 정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죠. 흰색 방진복을 벗은 채였어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퇴근하듯 걸어 나왔어요. 뛰지도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죠. 산책하듯 여유로웠어요. 이상했습니다. 쫓겨나는 사람들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동료와 농담을 나누는 것 같았죠. 20년간 피땀 흘려 일군 터전에서 쫓겨나는데 저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CCTV 확대해봐. 저는 보안 담당자에게 지시했습니다. 화면이 줌인됐어요.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노트북은, 외장하드는?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없었죠. 서류 뭉치도 없었어요. 2000명이 빈손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짐이 왜 없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자료가 있을 텐데요. 연구 노트, 실험 데이터, 공정 기록. 그런 게 한 트럭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에 든 건 스마트폰뿐이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걸어 나갔습니다. 저들 뭐 하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안 챙겨? 해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챙겨갈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무슨 소리야? 20년치 자료가 있을 텐데. 국장님, 진짜 중요한 건 노트북에 없습니다. 저는 해리를 노려봤어요. 또 그 소리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죠. 공장의 영은 어쩌고. 저는 그때도 무시했고 지금도 무시했습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한테 비과학적인 소리를 하다니요. 영혼이 어딨습니까? 데이터가 있고 알고리즘이 있을 뿐이죠. 됐어. 저들이 겁먹고 도망치는 거야. 빈손으로 쫓겨나는 꼴이 창피해서 짐도 못 챙긴 거지.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한국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짐을 싸면 패배를 인정하는 거니까요. 차라리 빈손으로 나가는 게 체면이 선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동양인들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긴다고 들었거든요. CCTV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잡혔어요. 박진수 고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클린룸 출입구 앞에 서 있었죠. 다른 직원들처럼 서둘러 나가지 않았어요.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확대해봐. 화면이 줌인됐어요. 박 고문이 제어 밸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배관이 연결된 핵심 장비였죠. 노인의 손이 밸브 위에 얹혀 있었어요. 마치 쓰다듬듯이요. 오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뭔가 말하고 있었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기계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한 장면이었어요. 기계를 쓰다듬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70대 노인이 차가운 금속 앞에서 뭘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미련이 남아서 그런가?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 고문이 손을 뗐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출구를 향해 걸어갔죠.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끝난 게임이었으니까요. 패자가 퇴장하는 장면일 뿐이었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공장 전원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명도 켜져 있었고 장비도 돌아가고 있었죠. 대기 모드 상태였어요. 완전히 셧다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원은 왜 안 끄고 갔지? 아마 인수인 게 편하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해리가 추측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미국 기술진이 바로 투입될 테니까요. 껐다 켜는 것보다 그냥 두는 게 효율적이죠. 한국인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의를 차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패배를 인정하고 깔끔하게 넘겨주는 거죠. 오후 2시, 마지막 한국 직원이 정문을 나섰습니다. 2,000명 전원 철수 완료. 텍사스 테일러 제2공장은 이제 미국 것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저항도 없었고 사고도 없었죠. 한국인들이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겁먹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힘 앞에 꼬리를 내린 거라고 확신했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계 최강대국인데요. 인텔 팀과 자이스 팀에 연락해. 지금 바로 투입하라고.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미국과 독일 기술진이 공장으로 들어왔어요. 20명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인텔에서 차출한 최정예 인력이었죠. 독일 자이스에서 온 광학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팀이었습니다. 이 정도 인력이면 한국인들이 하던 일쯤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들이 클린룸에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흰색 방진복을 입고 장비 앞에 섰죠. 이제 이 거대한 기계의 주인은 미국입니다. 제가 서명한 문서가 이 순간을 만들었어요. 뿌듯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스펜서에게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 인력 철수 완료했습니다. 미국 기술진 투입됐습니다. 잘했어, 해밀턴. 역시 자네야. 주가가 벌써 반응하고 있어. 스펜서의 목소리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일주일 안에 생산 정상화하겠습니다. 좋아. 인텔 주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움직여.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텍사스의 뜨거운 햇살이 공장 지붕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350억 달러짜리 시설이었어요. 이제 전부 미국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리킴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저들은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공장의 영혼을 챙겨 나가는 겁니다. 영혼이라니요. 웃긴 소리였습니다. 기계에 무슨 영혼이 있어요. 숫자와 부품의 조합일 뿐이죠. 매뉴얼대로 조작하면 똑같이 작동합니다. 한국인이 하든 미국인이 하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종이 다르다고 기계가 알아봅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는 24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텔 수석 엔지니어 밥 윌슨이 클린룸에 들어서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세팅이 엉망이잖아. 저는 통제실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밥이 노광 장비 앞에 서서 계기판을 확인하고 있었죠.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인텔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라는 평판을 듣고 있었어요. 국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밥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렌즈 축이 0.0이도 틀어져 있습니다. 기본도 안 된 놈들이에요. 한국 애들이 이 정도 실수를 하다니. 역시 그렇고 그런 수준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한국 기술은 거품이었구나. 90% 점유율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비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본적인 세팅조차 엉망이었던 겁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제 판단이 맞았어요. 독일 자이스 팀이 투입됐습니다. 수석 광학 엔지니어 슈나이더 박사가 직접 왔어요. 50대 중반의 깐깐한 독일인이었죠. 매뉴얼에 없는 수치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광학 기술을 가진 자이스의 자존심이었어요. 슈나이더가 장비를 점검하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명저명이도라니. 이건 모욕입니다. 자이스의 렌즈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직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우리 장비를 이따위로 다뤘단 말입니까? 슈나이더는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독일인 특유의 정밀함에 대한 자부심이 상처받은 모양이었죠. 그는 즉시 모든 장비 세팅을 글로벌 표준값으로 초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0.00도. 이게 정답입니다. 완벽한 수평. 완벽한 직각. 오차는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장면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역시 독일 기술이었습니다. 철저하고 정확했죠. 한국인들이 어설프게 건드려 놓은 세팅을 제대로 잡아주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프로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오후 4시. 모든 초기화 작업이 완료됐어요. 장비들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상태가 됐습니다. 0.00도. 오차 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였죠. 가동 시작합니다. 밥이 시동 버튼을 눌렀어요. 거대한 기계가 우문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미국이 한국 없이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4시간이 흘렀어요. 저녁 8시. 첫 번째 웨이퍼가 나왔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웨이퍼 이미지가 떴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회로가 하나도 안 찍혀 있었어요. 그냥 투명한 유리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율 0%.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기계가 아직 안 풀렸나 봅니다. 예열이 덜 됐을 거예요. 슈나이더가 변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기계도 워밍업이 필요하니까요. 한국인들이 빠져나간 뒤 처음 돌리는 거잖아요. 좀 버벅거릴 수 있죠. 다시 돌려봐. 두 번째 웨이퍼. 역시 투명한 유리판이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로가 전혀 찍히지 않았어요. 말이 안 돼. 세팅이 완벽한데 왜 이러는 거야? 밥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슈나이더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죠. 매뉴얼대로 했는데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미국과 독일 최고의 기술진이 투입됐는데 실패할 리가 없었어요. 전압을 올려. 120%로 강제 예열해. 저는 명령했습니다. 기계가 차가워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국장님, 그건 위험합니다. 매뉴얼에 없는 수치예요. 해리킴이 만류했어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야. 올려. 전압이 올라갔어요. 기계가 더 크게 우문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여전히 투명한 유리판만 나왔죠. 밤 10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엔비디아 구매 담당 부사장이었어요. 해밀턴, 납품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AI 서버 라인이 멈추기 직전이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정상화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어요. 이번엔 구글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 프로젝트가 올스톱됐어요. HBM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빅테크 고객사들의 독촉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애플, 메타, 아마존. 전부 같은 질문이었죠. 칩은 언제 나오냐고요. 저는 땀이 났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스펜서에게 보고 전화를 해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수율이 0%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위원장님, 생산 시작됐습니다. 수율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 계속 보고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죠. 밤새 돌리면 기계가 풀릴 거라고요. 새벽 2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통제실 온도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3도에서 25도, 27도, 28도. 실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냉방이 고장 났나? 저는 시설팀에 확인했어요. 냉방 시스템은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죠. 국장님, 노광 장비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리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장비 내부 온도가 50도, 60도, 70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정상 가동 온도는 30도 내외였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죠. 그때 장비에서 소리가 났어요. 끼, 끼. 둔탁한 쇠 긁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이빨 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기계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슈나이더도 얼어붙었죠. 20년 경력에 저런 소리는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수학적으로 완벽한 0.00도.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왜인지는 알 수 없었죠. 교과서대로 했는데 왜 기계가 비명을 지르는 걸까요? 한국인들이 틀어놓은 0.02도. 그 사소한 오차가 뭔가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 말도 안 돼. 오차는 오차일 뿐이야. 실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저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온도계는 계속 올라갔고 쇠 긁는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0.00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수학이 아니라 물리였어요. 그 차이를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새벽 4시, 중앙 통제실은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40도를 넘겼어요.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소용없었죠. 장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냉방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와이셔츠가 땀에 젖어등에 달라붙는 걸 느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슈나이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 표준값인데 왜 과열되는 거야? 독일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생 믿어온 수학이 배신한 거죠. 매뉴얼대로 했는데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무슨 주술이라도 걸었나? 이게 말이 됩니까? 슈나이더가 저를 쏘아봤어요. 마치 제 탓이라는 듯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세계 최고의 기술진이 세계 최고의 장비를 세계 표준값으로 세팅했는데 왜 기계가 미쳐 돌아가는 걸까요?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떴습니다. 진동 개수 임계치 초과. 저는 그 문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진동이라니요? 무슨 진동 말입니까? 해리, 저게 무슨 뜻이야? 해리킴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센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었죠. 국장님, 장비 내부에서 공명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명. 무슨 공명? 집안 진동이요. 텍사스 이 지역은 셰일 오일 채굴 지역 인근이라 미세한 지하 진동이 있습니다. 아주 작아요. 평소에는 느끼지도 못할 정도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정도 진동이 문제가 될 리 없었습니다. 건물도 멀쩡하고 사람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요. 그게 뭐가 문제야? 해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표정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장비축을 0.02도 틀어놓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진동을 상쇄하기 위한 거였어요. 진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균형을 맞춘 겁니다. 일종의 완충 장치였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0.02도가 의도적이었다고요? 실수가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돼. 그런 건 매뉴얼에 없어. 매뉴얼에 없으니까 몰랐던 거죠. 현장에서 수천 번 시행착오를 거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공장, 이 장비, 이 집안에서만 통하는 비밀이에요. 슈나이더가 끼어들었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헛소리 마. 0.02도 같은 오차를 일부러 만들어 놓는 엔지니어가 어디 있어. 그건 무능의 증거야. 해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박사님, 그게 바로 한국 기술의 핵심입니다. 수학적 완벽함이 아니라 현실에 맞춘 최적화예요. 기계도 숨 쉴 틈이 필요한 겁니다. 숨 쉴 틈. 기계가 숨을 쉬어? 웃기지 마. 슈나이더가 소리쳤어요. 독일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죠. 평생 믿어온 정밀공학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장비에서 더 큰 소리가 났어요. 끼익. 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믹서기 안에 쇠구슬을 넣고 돌리는 것 같았어요. 기계 내부에서 뭔가가 갈리고 있었죠. 뭐야 저 소리? 밥 윌슨이 뒷걸음질 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봤더니 장비 내부 온도가 300도를 넘기고 있었어요. 400도, 500도.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정상 가동 온도의 10배가 넘는 수치였죠. 진동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명 현상이에요. 장비 내부 부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마찰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해리가 다급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장비 정지시켜. 지금 당장.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슈나이더가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지금 멈추면 납품 일정이 틀어져요. 소프트웨어 오류일 뿐입니다. 센서가 잘못된 거예요. 센서가 잘못됐다고요. 저 소리가 안 들려요? 노이즈입니다. 기계는 정상이에요. 제가 20년간 자이스 장비를 다뤘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슈나이더가 고집을 부렸어요. 자존심이 현실을 가리고 있었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거요. 센서 끄고 계속 가동합니다. 슈나이더가 명령했어요. 밥이 망설였지만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고 센서가 꺼졌어요. 빨간 불이 사라졌죠. 하지만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온도는 계속 올라갔어요. 600도, 700도. 모니터 숫자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기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타는 냄새가 났죠. 그때 갑자기 모든 장비가 멈췄습니다. 동시에요. 마치 누가 전원을 끈 것처럼 일제히 정지했어요. 조명만 켜져 있었죠. 기계들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뭐야? 왜 멈춰? 밥이 당황해서 버튼을 눌렀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죠.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모니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붉은 글씨였어요. 시스템 경고 코드 404점 비정상적 물리 충격 감지. 인가된 마스터의 손길이 감지되지 않아 설비 보호를 위해 자체 폐쇄합니다. 저는 그 문구를 3번 읽었어요. 인가된 마스터의 손길. 자체 폐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삼성 보안 시스템입니다. 해리가 설명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장비가 비정상 상태를 감지하면 스스로 보호 모드에 들어갑니다. 냉각수 밸브를 영구 차단해버린 거예요. 영구 차단. 다시 열 수 없어? 한국 본사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스터 코드가 필요해요. 슈나이더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암호를 입력하고 명령어를 넣고 온갖 방법을 다 썼죠. 하지만 기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려라. 열리라고 독일인이 절규했어요. 하지만 기계는 대답하지 않았죠. 주인이 아닌 자의 명령은 듣지 않겠다는 듯이요. 냉각수가 끊기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장비 내부 온도가 800도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유독성 가스 배관이 터졌어요.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노란 연기가 새어나왔죠. 대피. 전원 대피. 제가 소리쳤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버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출구를 향해 달렸죠. 슈나이더도, 밥도, 전부 도망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봤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인가된 마스터의 손길이 감지되지 않아 설비 보호를 위해 자체 폐쇄합니다. 기계가 주인을 알아본 겁니다. 한국인이 아니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350억 달러짜리 최첨단 설비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출구로 뛰면서 생각했어요. 0.02도. 그 사소한 오차가 이 모든 걸 막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은 알고 있었죠. 기계의 숨결을, 땅의 진동을, 현실의 복잡함을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수학만 믿었으니까요. 새벽 5시, 텍사스 하늘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350억 달러짜리 공장이 스스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죽은 게 아니었죠. 자격 없는 자들의 손길을 거부하고 진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든 거였습니다. 아침 6시, CNN 속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 긴급 대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출동한 상태입니다. 저는 공장 밖 주차장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죠. 방호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여기저기 주저앉아 있었어요. 슈나이더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밥 윌스는 구석에서 구토를 하고 있었죠.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상무부, 백악관, 펜타곤. 전부 같은 질문이었죠.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휴대폰 화면에 주식의 말림이 떴습니다. 나스닥 반도체 섹터 30% 폭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 거래 일시 중단, 숫자들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피처럼요. 인텔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마이크론도, AMD도 전부 곤두박질 쳤어요. 제가 서명한 행정명령이 이 모든 걸 촉발한 겁니다. 한국을 죽이려다가 미국이 먼저 쓰러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펜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했어요. 추가 기술진이든 위기관리팀이든 뭐든 보내달라고 해야 했죠. 위원장님, 해밀턴입니다. 알아. 스펜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농담 섞인 여유가 사라져 있었죠. 상황이 심각합니다. 장비가 전부 멈췄어요. 삼성 보안 시스템이 공장을 잠가버렸습니다. 지원팀을 보내주십시오. 지원팀? 스펜서가 피식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해밀턴, 자네가 한국한테 돈 받고 바이러스 심었잖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 자네 계좌로 삼성에서 500만 불이 들어왔더군. FBI가 지금 가고 있어. 넌 끝이야, 해밀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작이었어요. 제가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스펜서가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모든 책임을 제게 뒤집어 씌우려는 거였죠. 위원장님, 이건 함정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은 적 없어요. 제발 믿어주십시오. 믿어달라고? 자네가 서명한 거잖아. 자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게 미국이야. 해밀턴. 개인의 희생으로 국가가 살아남는 거지.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5년간 미국을 위해 일했어요. 밤잠을 줄여가며 국가 기술 안보를 지켰죠. 그런데 돌아온 건 이거였습니다. 꼬리 자르기, 토사구팽,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미 연방의료보험공단이었죠. 알림. 릴리 해밀턴 환자의 임상 신약 프로그램 지원이 취소되었습니다. 금일 중 퇴원 조치 요망.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릴리. 제 딸아이였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병원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치료비를 낼 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스펜서가 마지막 끈까지 잘라버린 거였죠. 딸을 인질로 협박하더니 이제 그 인질마저 죽이려는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갔어요. 텅 빈 집이었죠. 릴리는 병원에 있었고 아내는 3년 전에 떠났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권총이 있었습니다. 호신용으로 구입한 거였죠. 한 번도 쏜 적이 없었어요. 차가운 금속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FBI가 오고 있어요. 감옥에 갈 겁니다. 딸은 치료도 못 받고 죽겠죠.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막을 수 없었어요. 끝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양심을 팔았어요. 한국 엔지니어 2,000명의 일자리를 빼앗았죠. 20년간 쌓아온 그들의 노력을 짓밟았습니다. 그 대가가 이거였어요. 파멸, 배신, 그리고 딸의 죽음. 저는 권총을 관자놀이에 갖다 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아쇠에 손가락이 닿았죠. 한 번만 당기면 끝이었습니다. 고통도, 수치도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눈을 감았어요. 릴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웃던 아이였어요. 아빠, 다 나으면 디즈니랜드 가자.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미안해, 릴리. 아빠가 너무 무능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82로 시작하는 국제전화였죠. 한국 번호였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밀턴 국장님이십니까?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삼성서울병원입니다. 따님 릴리 해밀턴 환자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삼성서울병원. 한국에서. 왜요? 따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치료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 소아암센터에서 같은 임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요?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한국에서. 비용은 걱정 마십시오. 박진수 고문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박진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낡은 양복에 편의점 봉투를 들고 다니던 노인이었죠. 제가 쿠키를 거절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적으로 대했던 사람이 제 딸을 살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왜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한국을 짓밟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2,000명을 쫓아냈잖아요. 그런 저를 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죠. 국장님, 저 박진수입니다. 그 노인이었어요. 직접 전화를 받은 거였죠.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국장님, 지금 오십시오. 저는 권총을 내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며칠 전 박 고문이 남기고 간 명함이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죠. 저는 그 명함을 가슴에 꼭 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저를 버렸어요. 25년간 목숨 바쳐 섬긴 조국이 저를 쓰레기처럼 내쳤죠. 그런데 제가 짓밟으려 했던 나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적국의 아이까지 살려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저는 가슴에 달린 성조기 배지를 떼었어요. 잠시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닌 배지였죠. 저는 그걸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제 내 조국은 나를 살려주는 곳이다. 저는 일어섰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릴리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FBI가 오기 전에 떠나야 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릴리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존스 홉킨스 소아암센터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야간 근무 간호사 한 명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모른 척 해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말없이 고마움을 전했죠. 릴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소 튜브를 코에 끼운 채였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죠. 10살짜리 아이가 견디기엔 너무 잔인한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잠결에도 미소를 짓고 있었죠. 뭔가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릴리, 아빠가 데려갈게. 조금만 참아. 저는 휠체어를 밀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렌터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측에서 보내준 차였죠. 기사도 한국인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덜레스 공항으로 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5년간 살았던 도시였죠.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 도시가 저를 버렸으니까요.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전 상무부 산업안보국장 데이비드 해밀턴. 스파이 혐의로 FBI 수배. 제 얼굴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력서에 쓰던 공식 사진이었죠. 25년 경력이 저 한 줄로 끝나는 거였어요. 스파이라니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국장님,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습니다. 기사가 말했어요. 백미러를 봤더니 검은 SUV 2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FBI였죠. 벌써 추적을 시작한 거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항까지 30분 거리였어요. 저들이 먼저 도착하면 끝이었죠. 릴리를 데리고 도망칠 수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까? 교통법규가 있어서요. 기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를 타더니 차선을 이리저리 바꿨죠. FBI 차량이 따라붙었지만 조금씩 거리가 벌어졌어요. 삼성에서 특수훈련받은 기사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기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릴리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덜레스 국제공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문으로는 갈 수 없었어요. FBI가 이미 배치되어 있을 테니까요. 기사가 차를 돌렸습니다. 외교관 전용 출입구로 갑니다. 외교관 전용이요? 저는 외교관이 아닌데요. 오늘 하루만 외교관이십니다. 차가 공항 뒤편 작은 게이트 앞에 섰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기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경비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준비한 임시 외교 여권입니다. 덕분에 일반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까지 준비해뒀다고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요? 며칠 전까지 적이었던 제가요? 전용 라운지에서 잠시 대기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이 다가왔어요. 젊은 여직원이었죠. 해밀턴 국장님, K 연구사편 준비됐습니다. 탑승해주세요. 릴리를 휠체어에서 들어 올렸어요.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여기 어디야? 비행기 타러 왔어. 먼 곳으로 여행 가는 거야. 디즈니랜드?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야. 릴리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이었죠. 좌석이 넓었어요. 릴리를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공항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올랐죠.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5년간의 삶이 저 아래 남겨지는 거였죠. 기내 와이파이에 접속했어요.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탐사보도팀 기자에게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범죄 증거. 첨부 파일은 녹취록이었어요. 펜서가 저를 협박하던 그날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해뒀거든요. 딸의 목숨을 인질로 삼아 서명을 강요하는 내용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웃기지 말라 그래. 돈이 곧 물리법칙이야.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저를 버린 자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몇 시간 후 태평양 상공 어딘가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전 미 상무 차관보, 한국으로 망명. 텍사스 참사는 백악관의 기획이었다. 기내 모니터에 뉴스가 떴어요. 제 녹취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펜서의 목소리가 CNN에서 반복 재생됐죠. 앵커들이 경악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연쇄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펜서가 인텔 파생 상품에 수백만 불을 투자해놓고 행정명령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내부자 거래였죠. 탐욕의 포식자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속보가 떴어요. 인도 산업부 장관 긴급 성명. 미국이 버린 삼성 인재 2,000명. 인도가 전원 특급 대우로 모시겠다. 저는 그 뉴스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미국이 쫓아낸 한국 엔지니어 2,000명을 인도가 받아들인다는 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자들이었죠. 미국은 그들을 쓰레기처럼 내쫓았어요. 하지만 인도는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빈자리 선점이었죠. 텍사스 공장 폭발, 해밀턴의 폭로, 인도의 인재 흡수. 참 연타였어요. 미국은 기술 종주국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제가 지키려던 미국의 패권이 제 손으로 무너진 거였죠. 아이러니했어요. 한국을 죽이려다가 미국이 먼저 죽었습니다. 90%를 빼앗으려다가 100%를 잃었죠. 또 다른 뉴스가 떴어요. 백악관 앞 실시간 화면이었습니다. 주가 폭락에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 스펜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었죠.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지만 인파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속보였어요. 마크 스펜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의회 청문회 소환. 화면에 스펜서의 얼굴이 떴습니다. 굳어 있었어요. 저를 협박하던 그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죠. 릴리가 잠결에 뒤척였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여린 손이었죠. 이 손을 놓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미국의 반도체 패권도 이 비행기와 함께 태평양을 건너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딸이 살 수만 있다면요. 서울까지 12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서울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병원까지 삼성 측에서 보내준 차가 데려다 줬어요. 릴리는 도착하자마자 VIP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즉시 달라붙었죠. 소아암 전문에, 혈액종양 전문에, 간호팀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딸 하나를 위해 움직였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통역이 바로 붙었어요. 그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릴리가 입원 수속을 마치는 동안 저는 VIP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워싱턴과는 다른 풍경이었죠.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쫓지 않았거든요. 로비 문이 열렸어요.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헐렁한 양복에 낡은 가죽 가방. 박진수 고문이었어요. 며칠 전 텍사스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죠. 여전히 시골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 고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무릎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이분은 제가 짓밟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2,000명의 엔지니어를 쫓아내는 서류에 제가 서명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혔어요.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25년 관료 생활 동안 누구에게도 이렇게 숙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분 앞에서는 그래야 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만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한국을 얕봤어요. 90% 점유율을 거품이라고 비웃었죠. 숫자만 믿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어요. 조국도, 명예도, 전부요. 그런데 이분은 원수 같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박 고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고개를 들게 했죠. 됐습니다. 국장님. 일어나세요.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원망도 없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아이는 괜찮을 겁니다. 우리 병원 소아암센터가 세계 최고예요.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박 고문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낡은 가죽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이었죠. 10년은 된 것 같은 구형 모델이었어요.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박 고문이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떴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었죠.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멈춰버린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검은 그을음 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죠. 폐허였어요. 공장 수리비가 1조 원이라고 하던데요. 박 고문이 말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측에서 복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손상이 심해서 새로 짓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제가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제 서명이 저 참상을 불러온 거였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10원도 안 쓰고 고쳐보겠습니다. 박 고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원이요? 1조 원짜리 수리를 10원으로요? 농담인가 싶었죠. 박 고문이 노트북에서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원격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수치들이 나타났죠. 저는 그중 하나를 알아봤어요. 렌즈 축 각도였습니다. 0.00도, 슈나이더가 맞춰놓은 그 값이었죠. 박 고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숫자를 바꿨습니다. 0.00도에서 0.02도로요. 그 사소한 변화였어요. 고작 0.02도. 이게 답입니다. 박 고문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 속 공장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록색 불이 켜졌습니다. 하나, 둘, 셋. 연쇄적으로 초록빛이 번져나갔죠. 굉음을 내던 장비들이 조용해졌어요. 부드러운 웅웅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계가 살아났어요.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영저명의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 1조 원짜리 재난이 해결된 거였습니다. 기계도 아이와 같습니다. 박 고문이 말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죠. 너무 꽉 조이면 숨을 못 쉬어요. 살짝 풀어줘야 견디는 겁니다. 유격이 필요해요. 빈틈이 있어야 버티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유격, 빈틈, 영저명의도의 오차, 수학적 완벽함이 아니라 현실에 맞춘 최적화. 그게 한국 기술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텍사스 집안에는 미세한 진동이 있습니다. 셰일 오일 채굴 때문이죠. 아주 작아요. 사람은 못 느낍니다. 하지만 기계는 느껴요. 그 진동을 상쇄하려면 살짝 기울여야 합니다. 영저명의도만큼요. 박 고문이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었어요. 땅의 숨결을, 기계의 속삭임을요. 20년간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지식이었습니다. 매뉴얼에는 없는 것들이었죠. 박 고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편의점 봉투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봤던 그 봉투였죠. 안에서 쿠키 하나를 꺼냈어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쫑쿠라고 했죠. 박 고문이 쿠키를 반으로 갈랐어요. 한쪽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드셔보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쿠키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죠. 겉은 부드러웠어요. 달콤한 초콜릿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웠죠. 그런데 씹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바삭. 속에서 저항감이 느껴졌습니다. 단단한 게 씹혔어요. 카다이프면이라고 했죠. 튀김면이 쿠키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초콜릿 사이로 바삭한 식감이 섞여 있었어요. 매끄러움과 거침이 공존하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저명영도는 저 매끄러운 초콜릿이었어요. 완벽하고 달콤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무너집니다. 흘러내려요. 지탱하는 힘이 없거든요. 영저명의도는 저 카다이프면이었습니다. 거칠고 바삭하죠. 하지만 그게 있어야 버텨요. 저항이 있어야 형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5년간 숫자만 믿고 살았어요. 완벽한 영저명영도를 추구했죠. 오차는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것이고 무능의 증거라고요. 하지만 틀렸어요. 오차가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빈틈이 아니라 숨통이었죠. 영저명영도의 매끄러움이 아니라. 저는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쿠키 속 카다이프처럼 바삭거리는 영저명의도의 저항이 바로 한국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박 고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 50년 현장 경력이 담겨 있었죠. 수천 번의 시행착오가, 수만 번의 실패가,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끈기가요. 저는 쿠키를 다 먹었어요. 손에 묻은 초콜릿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햇살이 병원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죠. 나는 영저명영도의 완벽함을 믿었다. 하지만 딸을 살린 건, 그리고 공장을 살린 건 영저명의도의 빈틈이었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박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낡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제 따님 곁에 가보세요. 아이가 눈 뜨면 아빠 얼굴을 보고 싶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한번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고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기계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부러져요. 조금 느슨해야 오래 가는 겁니다. 노인이 로비를 나갔어요. 헐렁한 양복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게 한국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번쩍거리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세계 반도체의 90%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릴리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미국에서의 25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딸과 함께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릴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떴더군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빠, 여기 어디야? 사람들이 다 한국말해. 한국이야. 릴리, 우리 새 집 디즈니랜드보다 좋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여린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죠. 응, 훨씬 좋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